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 동안 세무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소중한 돈을 지키는데 함께해온 박지연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정성껏 모은 돈을 은행에 입금했을 뿐인데 며칠 뒤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 돈 어디서 나온 거죠? 실제로 얼마 전 제게 상담하러 오신 김선우 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의 어머니 63세, 20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아껴서 모은 생활비를 이번에 큰맘 먹고 12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입금이 있은 지 3일 만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돈 증여인가요? 사업 수입인가요? 혹시 탈세 의도는 없으신가요?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돈이에요. 정말 오랜 시간 모은 건데 이런 것도 의심받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단순히 100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했을 뿐인데도 자동으로 보고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기준선 100만 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넘는 이 숫자 뒤에는 아주 정교한 감시 체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특정 금액 이상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면 거래자의 이름, 계좌번호, 시간, 금액, 지점까지 모든 정보가 중앙 시스템에 자동 전송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이라는 기관을 거쳐 세무서나 경찰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김선우 씨 가족처럼 선한 사람들이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90만 원씩 나눠서 입금했다가 오히려 더 의심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제는 입금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감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100만 원일까요? 그리고 그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세무서로 넘어가는 걸까요? 바로 다음에서 한국을 지배하는 두 가지 감시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선우 씨 어머니의 입금 사례에서 보셨듯이 한국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만으로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중심에는 두 가지 감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바로 CTR과 STR입니다. 1. CTR,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CTR은 커런시 트랜잭션 리포트의 줄임말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를 뜻합니다.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 같은 이름으로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동 보고라는 점입니다. 은행 직원이 판단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조건 없이 바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전송합니다. 이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처음에는 기준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준이 강화되어 현재는 1천만 원만 넘으면 어떤 이유든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영업자가 가게 수입 1,300만 원을 하루에 입금하면 자동 보고, 부모가 자녀 결혼 준비비로 2천만 원을 계좌에 넣어주면 자동 보고,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시스템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STR 의심거래 보고 제도, 더 무서운 건 STR입니다.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보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5만 원씩 입금하던 사람이 갑자기 며칠 사이에 900만 원씩 3번에 나눠서 입금한다면 시스템은 1,000만 원 피하려는 분할 거래라고 판단하고 은행 직원이 STR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STR은 금융기관의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보다 패턴이 더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STR은 마약, 테러 자금, 불법 송금과도 연결될 수 있어 경찰, 국세청, 검찰청 등 다양한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CTR vs STR 한눈에 비교. 항목 CTR STR
기준 1일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의심되는 거래 패턴, 금액 무관, 보고 방식 시스템 자동 보고, 은행 직원 판단 후 수기 보고, 시행 주체 FIU, 금융정보분석원 FIU, 보고 대상 모든 금융기관 추가 조사 가능 기관 세무서, 경찰, 검찰 등 동일.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 ATM으로 인출하면 괜찮지 않을까? 인터넷 뱅킹은 감시 안 하겠지? 아니요. ATM이나 창구, 인터넷 뱅킹 모두 현금이 움직이는 거래는 보고 대상입니다. 반면 계좌 간 이체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즉, 물리적 현금의 이동이 핵심입니다. 현금 거래는 이제 단순한 금융행위가 아닙니다. 패턴과 목적이 투명하지 않으면 작은 금액이라도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의심 거래로 간주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세무서가 주목하는 8가지 행동 패턴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CTR과 STR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을까요? 금융기관과 세무서가 주목하는 8가지 대표적인 위험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분할 거래 1천만 원을 피하려는 흔한 실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입금하면 기록되니까 900만 원씩 나눠서 여러 번 입금하면 괜찮겠지.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더 의심을 불러옵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 한 고객은 900만 원씩 3번에 걸쳐 입금했는데 은행 측에서 이를 STR로 보고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일정 기간 내에 동일인 명의의 반복 거래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입 대비 과도한 현금 거래, 돈의 출처가 안 보일 때,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회사원이 어느 날 갑자기 1,800만 원을 입금했다면 이 돈 어디서 났지?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속, 퇴직금, 선물일 수도 있지만 증빙이 없다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 갑작스러운 변화. 2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만 입금하던 분이 갑자기 하루에 1,500만 원을 입금한다면 세무당국은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신고소득과 소비 자산 증가 내역을 비교합니다. 작은 변화도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4.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거래, 애매한 대답은 위험. 은행에서 이 돈은 어디에 쓰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개인적인 용도예요. 사업과 관련 있어요. 라며 애매하게 대답하면 오히려 의심을 사게 됩니다. 정확히 대답하는 것이 의심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 은행을 돌며 거래 나누어도 추적됩니다. 같은 날 A은행에서 8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 C은행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한 경우 각각은 보고 기준 이하지만 시스템은 전체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탈세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런 행동은 더욱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6. 서류를 피하려는 태도, 빠르게 끝내려는 사람들. 빨리 해주세요. 그냥 처리만 해주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이런 태도는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7. 유난히 현금만 고집,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 요즘은 대부분의 거래가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 유독 현금만 고집한다면 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하지? 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8. 타인명의 계좌 사용. 최근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되는 유형. 부모, 자녀, 친척, 직원 등의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명예위장이나 탈세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기록과 목적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크지 않아도 행동 패턴과 태도만으로도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모든 거래는 정당한 이유와 투명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만약 세무서에서 실제로 연락이 왔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 세무서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고객님, 지난 6월 17일에 입금하신 1,500만 원의 출처를 확인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김선우 씨 어머니처럼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며 당황하곤 하죠.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당황해서 거짓말하거나 기억 안 난다고 둘러대기. 그런 입금 없었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실제로는 거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금방 들통납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세무당국은 더욱 깊이 조사하게 됩니다. 이 무조건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뭘 잘 몰라서. 이렇게 쉽게 사과하면 실제로는 세금 대상이 아닌 것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준 용돈을 증여세 대상이라 생각하고 인정했지만 사실 연간 비과세 한도 내였던 사례. 3.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전문가 없이 대응.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설명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세무 관련 법은 복잡하고 단어 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모든 서류를 무작정 제출하기. 세무서에서 자료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관련 없는 투자 내역, 가계부, 통장 전부를 보낸다면 오히려 새로운 의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서류만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5. 빨리 끝내고 싶다고 먼저 세금 내기.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얼마든 낼 테니까 마무리해주세요. 이런 태도는 뭔가 숨기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꼼꼼하게 확인한 뒤에 대응해야 합니다. 6. 전화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 통화로 들었을 땐 문제 없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면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문서 등 공식적인 형태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7.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억울함에 화내기. 이게 내 돈인데 왜 캐묻는 거예요? 국가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그런 마음 이해됩니다. 하지만 세무서 직원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화를 내면 대화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파트의 핵심 요약.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이유. 거짓말 또는 기억 안 난다 둘러대기 신뢰 상실, 조사 확대 가능성. 무조건 사과하고 인정하기 오해로 인해 과세 가능성. 전문가 없이 대응하기 복잡한 법 해석에서 분리. 관련 없는 서류까지 제출하기 새로운 의심 요소 발생. 성급하게 납부하려 하기 감추려는 인상, 불이익. 전화로만 소통하기 기록 없음, 불리한 상황.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소통 단절, 관계 악화. 작은 실수 하나가 불필요한 과세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대응은 차분하게 상황 파악, 정확한 자료 준비, 전문가의 도움 요청, 모든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불안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법과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사전 질의 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아무 잘못이 없어도 의심받는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방법은
애초에 의심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선제적 예방 습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기 애매하면 먼저 묻기 습관. 많은 분들이 괜히 물어봤다가 오히려 조사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지만 사실 세무서는 상담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현금 1,50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려는데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세무서 상담 창구에서 평일 오전 9시 오후 5시 사이 누구나 무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면 향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 활용하기 확실한 보호 장치. 만약 정말 중요한 거래, 부동산, 사업자금 등 라면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를 활용하세요. 이 제도는 세금에 대한 해석이 애매할 때 세무서에 공식적으로 서면 질의를 하면 한 달 이내에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향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세무서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영업자는 사업 확장 전 이 제도를 활용하여 과세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세금 없이 큰 거래를 마쳤습니다. 3. 은행에 사전 고지하기, 거래 목적을 미리 알리기. 은행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미리 전화로 설명해보세요. 1. 병원 수술비 800만 원이 필요해서 출금하려고 합니다. 아들 결혼 계약금으로 1,500만 원 입금하려고 해요. 거래 목적이 명확하면 은행도 STR, 의심거래로 보고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계약서, 진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시하면 더욱 좋습니다. 4. 현금의 출처를 항상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기. 예를 들어 2021년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라면 퇴직소득원 천징수영수증을 보관. 2022에서 2024년 매달 저축한 용돈이라면 통장 입출금 내역, 가계부, 가족과의 메시지 등 간단한 기록이라도 확보. 작은 기록 하나가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큰 힘이 됩니다. 5. 가족 간에는 무조건 계좌이체로. 메모 필수.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줄 때,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을 보낼 때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시고 메모에 생활비, 교육비, 용돈 등 목적을 써두세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기록이 남고 향후 문제가 생겨도 바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아야 한다면 간단한 자필 확인서라도 써두세요. 1. 김정호는 아들 김지훈에게 2025년 5월 12일 생활비로 100만 원을 전달하였음. 손글씨라도 괜찮습니다. 이 파트의 핵심 요약, 습관 내용, 세무서에 사전 문의 무료 상담 가능, 문제 예방 효과,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 법적 보호 가능, 공식 해석 확보, 은행에 미리 설명 STR 보고 가능성 감소, 출처 기록 플러스 서류 보관 미래 조사 대응에 효과적, 가족 간 이체 시 메모 의심거래 방지, 간단한 확인서 가능. 세무 문제는 처리보다 예방이 훨씬 쉽고 덜 스트레스 받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함께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3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런 습관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문제를 막아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원칙과 제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트에서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사례 1. 김정아 할머니, 퇴직금 입금 후 세무서 연락. 김정아, 65세,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간 요양병원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약 1,40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자 며칠 후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제가 요청드린 서류, 퇴직소득, 원천징 수영수증과 급여 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병원 측에서 작성한 퇴직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자 세무서는 추가 질문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퇴직금은 비과세 항목이지만 입금 시 아무 설명 없이 큰 금액이 들어오면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공식 서류 한 장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례 2. 이재훈 프리랜서 부모님의 용돈이 증여세로 의심.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인 이재훈 씨 34세는 수입이 일정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몇 차례 생활비로 500만 원, 700만 원씩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에서 이건 증여 아닌가요?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이재훈 씨는 계좌이체를 받을 때 매번 메모에 생활비, 식비, 월세 지원 등을 남겨두었습니다. 또 가족 간 대화 기록을 간단히 정리해 제출하자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종결했습니다. 가족 간 송금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체 플러스 메모 조합은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사례 3. 최수연 자영업자 월세 환불금이 소득으로 오해됨. 카페를 운영하던 최수연 씨 42세는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고 건물주로부터 2천만 원의 보증금을 환불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계좌에 입금하자 세무서에서는 갑작스런 입금에 대한 출처를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임대차 계약서, 해지 계약서, 보증금 입금 영수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문서가 모두 일치했고 해당 금액이 소득이 아닌 환불임을 명확히 밝히자 세무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대출 상환, 계약 해지금 등은 소득이 아니지만 설명이 없으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의 목적을 설명해줄 서류는 꼭 보관해야 합니다. 김정아 할머니 퇴직금 입금 후 조사 연락 퇴직 관련 공식 서류 제출. 이재훈 씨 부모님의 송금이 증여로 오해됨 이체 메모 플러스 대화 기록. 최수연 씨 월세 보증금 환불이 소득으로 오해됨 계약서 플러스 입금 확인서 제출. 세무 문제는 돈이 어디서 왔는가 보다 그것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대부분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런 거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의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한국의 시스템, 1천만 원 이상 자동 보고, 의심되는 거래는 금액 상관없이 STR 제출. 이런 제도는 과연 한국만의 특수한 시스템일까요? 이번 파트에서는 일본과 미국은 현금 거래를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비교했을 때 한국 시스템이 가지는 특징과 강점, 그리고 주의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100만 엔 기준의 CTR 플러스 STR 체계. 일본에서도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CTR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 1일 100만 엔, 약 9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은행은 거래자의 이름, 금액, 계좌 정보 등을 일본 금융청 FSA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도 의심 거래 보고 제도 STR를 운영하며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의심될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과 다른 점은 자동화 수준이 낮고 직원 재량에 많이 의존합니다. 즉, 은행 직원이 직접 의심하지 않으면 보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최근 일본에서는 자금 세탁에 대한 국제적 압박으로 한국식의 자동 감시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금융기관 의무보고 체계 플러스 IRS 연동 시스템.
미국은 현금 $10,000, 약 1,300만 원 이상의 입출금이 발생하면 은행은 반드시 CTR, 커런시 트랜잭션 리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4시간 내 STR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이 IRS, 국세청의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으며 각종 금융정보가 자동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게다가 미국은 현금 거래뿐 아니라 계좌이체, 카드 사용 내역 등도 모두 세금 감시 범위에 포함됩니다. 미국은 은닉 자산이나 탈세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강력한 법제를 운영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별표, 기계적 자동성 플러스 정밀한 패턴 분석, 별표이라는 점에서 일본보다 엄격하고 미국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강경 대응 중심이고 한국은 아직은 행정적 조치 플러스 자진 설명 기회 제공 중심입니다. 즉, 일본은 직원이 의심해야 보고됨, 미국은 거래 자체가 실시간 추적됨, 한국은 시스템이 자동 추적하지만 설명 기회는 있음.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점. 일본보다 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췄기에 무심코 넘긴 거래도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명확한 기록 플러스 적법한 절차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리 질문하고 기록을 남기고 투명하게 대응하는 습관은 글로벌 공통의 생존 전략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심지어 세금을 이미 잘못 냈던 사람들도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는 구제 절차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무감시 시스템, 의심거래 기준, 대응법과 예방습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미 세금을 잘못 냈다고 해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몰라서 포기하거나 이건 내 실수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1. 관합 세금 환급 제도 5년 이내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세법상 본인이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했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 5년 이내에는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냈는데 나중에 보니 면세 한도 내였던 경우, 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실은 단순한 환불금이었던 경우, 상담 없이 혹시 몰라서 세금을 냈던 경우, 이럴 때는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80세 어르신 한 분이 손주 결혼식에 주신 돈 때문에 증여세를 냈다가 결국 280만 원을 환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먼저 납부 내역과 사유를 정리합니다. 2.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3. 필요하면 세무사 또는 전문가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2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가 결정되며 정당성이 명확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단, 세무조사 중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런 상황에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상황 환급 가능 여부 비고, 증여세를 냈지만 면세 한도 이하였던 경우 가능 증빙 자료와 해명 필요,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를 소득으로 잘못 신고함 가능 생활비 증빙, 이체 내역 등 있으면 유리, 보증금 환불을 수입으로 착각해 세금 냈을 때 가능 계약서, 환불 영수증 등 제시해야 함. 상담 없이 추정으로 세금을 낸 경우 가능 실제 내역이 다르면 환급 가능. 4. 기억해야 할 마지막 팁 5가지. 세금이 애매할 땐 무조건 먼저 상담하자. 증빙 자료는 무조건 보관하자. 사진, 캡처, 문자 등도 오케이. 모를 땐 전문가와 상의하자.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서 통화는 항상 기록하자. 날짜, 시간, 담당자 성함 등. 억울한 세금도 5년 이내면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자. 세금은 잘못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만 알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돈을 지키는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작은 기록, 작은 질문, 작은 습관들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가족, 특히 부모님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알면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절세 팁과 2025년 바뀌는 세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